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미국이 나토 국가와 손잡고 푸틴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거나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방법은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암살을 한다든지 뭐 추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물리력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푸틴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총공격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푸틴뿐만 아니라 그 두 딸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고 푸틴을 둘러싸고 있는 이너서클, 그러니까 측근들과 그 가족을 제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것,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화요트라든지 그리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이런 걸 다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푸틴과 그 측근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를 욕을 합니다. 서구의 부패한 사상보다는 러시아의 고유한 뭐가 더 좋은 것이다 하는 이런 종족주의적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부인이나 자녀들은 유럽에 가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엄청나게 비싼 요트 그리고 빌라를 사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 국가는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는 건데 이미 바이든은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워 크리미널,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쟁 범죄자. 아마 세계 지도자 중에서 푸틴을 워 크리미널이라고 제일 먼저 딱 규정한 사람이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이든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푸틴은 절대로 권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될 사람이다라고 했고 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디모인이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위가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제노사이드.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보느냐.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그 개념조차 말살하려고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이미 끔찍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률가들에게 국제법으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검토를 시키겠지만은 나는 제노사이드라고 확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노사이드 하면은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뭐 대량 학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살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대량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양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감이 안 좋습니다. 저는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제노사이드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기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노사이드란 말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라파엘 렘킨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라파엘 렘킨이라는 분은 이 벨라루스에서 태어나서 폴란드에서 자란 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제노사이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홀로코스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오스만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한 1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집단 학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노사이드란 말을 라파엘 렘킨이 만들었습니다. 제노, 그리스 말이고, 사이드, 이 라틴어인데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제노사이드, 대학살. 그런데 제노사이드는 그 규정이 조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종, 어떤 종교, 어떤 국적 또는 어떤 그룹을 아예 싸그리 절멸시키기 위해서 죽이거나 탄압하는 것을 제노사이드에 넣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노사이드가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그리고 북한의 계급적 학살, 이것도 저는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노사이드라고 하려면은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통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war crime, 이것은 전쟁 범죄다 하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그걸 더 한 등급 높여가지고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려면은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군의 학살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용어로 제노사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war crime, 또 비슷한 부분에 들어가는 게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 요 세 개가 국제법적으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김정은은 유엔에 의해서 crime against humanity, 즉 반인도 범죄자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은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요 세 개 중에서 war crime, genocide, crime against humanity 중에 하나에 딱 걸려버리면은, 그리고 ICC가 만약 수사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외국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파엘 렘킨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제노사이드를 방지해야 된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드디어 1951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노사이드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여기에 150여 개의 나라가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푸틴이 제노사이드 범죄자로 지금 몰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그 성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키이우를 일주일 안으로 점령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친러시아 정권을,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겠다. 그래야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이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어제 우주기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 입으로 전략 목표를 돈바스 지역, 동부입니다.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전략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또 다른 결전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러시아와 붙어 있는 이 지역에서 결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아주 키이우 같은 이 도시 공략과는 다른 본격적인 이 정규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평야지대니까 독일이 탱크, 대포,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웠듯이 그런 식으로 물량 공세를 펴는, 그러면 대규모 병력이 동원됩니다.
이것은 뭐 참모전보다는 시가전보다는 아주 넓은 지역에서 막 포격전 그리고 전차의 돌격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시가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리했는데, 이런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기동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유리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역시 우크라이나가 잘 버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거기 원래 추운 지역인데 요새 이제 봄을 맞아가지고 해동이 돼가지고 이 바닥이 온통 진흙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탱크나 대포가 제대로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 군대는 이동하는 걸 보면 꼭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도로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이런 걸 상당히 겁을 내는가 봐요.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진흙탕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키이우 공방전 등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손실이 너무나 많답니다. 뭐 전사자, 부상자까지 합치면 4만 5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이 난 러시아 군이 그동안에 재정비 충분히 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러시아의 이번 결전 시도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낙관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봐야 합니다. 이런 전쟁은 당초 예상대로 절대 안 갑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버티고 사실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새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이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이건 권력자의 공통점인데, 푸틴이 실은 보고를 받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아부꾼들도 진실을 전하면은 푸틴이 싫어할 테니까 그런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푸틴은 환상 속에서 사는데, 푸틴만이 가진 환상이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게 러시아의 일부다.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이나 국가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대로 푸틴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푸틴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러시아가 근사한 명분을 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시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방군으로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머리에 넣고 있었다. 이게 결정적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역사관이 잘못돼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흐트러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거의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이 김영삼 5년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드디어 정권도 김대중 좌파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고, 좌파 숙주 역할을 하면서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을 김대중보다 먼저 만든 게 김영삼이었습니다. 그 김영삼의 머릿속으로 좌파적 역사관이 들어간 때문이었습니다. 이 푸틴도 소련 시절에 KGB 그 정보기관의 간부 역할을 해놓으니까 그때 가졌던 역사관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환영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의 역사관이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일부여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일부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키예프 공국이 8세기, 10세기 이때 유럽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결국 오늘의 러시아를 만들지 않느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의 산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놓고 슬라브족의 정통국가가 러시아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냐. 그런데 푸틴은 러시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종속적으로 러시아에 복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침공을 했지만은 그게 이론대로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현실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 현실은 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 그동안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으면서 반드시 독립국가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희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모르고 이런 인종학살 같은 대량 학살을 동원하고 민간인을 폭격하고 하다가 보니까 증오심이 생기게 됐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속에 증오심이 생겼다.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됐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국심이 생긴다. 이런 메커니즘을 푸틴은 몰랐다는 겁니다. 정치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 No war, 전쟁이 없으면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혁명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전쟁을 해야 애국심이 생기고 그 애국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지킬 수 있다. 또 혁명을 해서 왕을 타도한 경험이 있어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 그런데 91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전쟁도 지금 겪고 있고 오렌지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친러시아 대통령을 쫓아낸 경험이 한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어엿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민주주의를 하는 국민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통과 의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건 한국이 치렀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6.25 때 전쟁을 했고 거기서 애국심이 생겼고 군대가 강해졌고 이게 바로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또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대통령도 몰아낸 4.19 민주화운동, 이건 뭐 혁명에 속하죠. 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혁명도 했고 전쟁도 했다. 우크라이나도 혁명도 하고 전쟁도 했다. 그래서 이 고통만 넘기면은 유럽의 한복판에 프랑스만큼 넓은 땅에 인구 4천만이 사는 근사한 민주주의 문명국가가 하나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 편해지고 그러면 자유진영의 멤버가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자유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푸틴, 시진핑, 김정은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영향을 줬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젤렌스키, 그 젤렌스키를 욕했던 이재명, 이런 걸 생각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나 젤렌스키의 영구적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정치는 세계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지 한반도에서 이렇게 좁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